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네, 사법논담을 꾸며주시는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박지훈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논담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 천하람 변호사께 여쭤보겠는데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봤죠. 예. 버전을 약간 바꾸면 나는 네가 지난 토요일에 겪은 걸 좀 알고 있다. 아니 뭐 이 뻔한 얘기 하시는데 이렇게 또 영화 얘기까지 덧붙이고 그러시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 예. 바로 저 자리에서. 아 그렇죠. 여기 또 이제 문제 우리 원지사님이 그냥 또. 뻘쭘하게 앉아 계시던데. 요 몇 년 사이에 앉아 있었던 것 중에 제일 뻘쭘했던 것 같아요. 아우 너무 막 관전평을 한 말씀 해주신다. 너무 제가 뭐 사실 좀 약간 넋이 나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게 약간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그 당시 상황 자체가 사실 좀 그런데 저도 다시 돌려보니까 이게 약간의 약속 대령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양쪽 다 어차피 물러설 수 없는 뭔가 되게 핏대 세우는 것 같은데 네. 알고 보니까 약속 대령 이런 거. 근데 이제 원래는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어느 정도의 약속 대련이 있겠지. 왜냐하면은 이제 한쪽은 자기 와이프의 일이고 한쪽은 이제 본인이 모시는 그 이제 수장에 관한 일이니까 처음에는 좀 그러려니 했다. 예, 저도 뭐 어느 정도는 당연히 피가 튀기겠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제가 예상했던 수위를 확 뛰어넘어 버려가지고 저 정도로 갈 줄은. 예. 그래서 그럼 뜯어 말렸어야지 옆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살짝 말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대선 후보 입장에서 이렇게 오신 게스트인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물론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겠지만 또 그거는 예의가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저도 뭐 방송계 한 10여 년, 한 8, 9년 된 것 같거든요. 뭐 하여튼 시작부터 보면 라디오도 오랫동안 했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이제 갔었는데 아내랑 어디 좀 나들이 간다고. 어제 잠깐 얘기했잖아. 예, 저희 아내가 뭐 시사에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듣는 거랑 서로 다른 걸 듣고 있거든요, 동상. 다른 음악을 듣고 있다. 갑자기 빼드만 이 사람 뭔데? 이카더라고. 그러니까 모기는 대선 후보야. 근데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우리 또 안 PD가 보면서 안 PD 얼굴만 전 떠오르더라고요. 저 경고 먹는데 저러다가 그렇죠. 방송 사고인데 그래 안 PD한테 문자를 바로 딱 대놓고 바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그날 연락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는 방송 중에 한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는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전 방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내용은 뭐 더 다 얘기됐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방송을 생각하면 진짜 저는 절대 해서 안 되죠. 원희룡 지사도 방송 잘하는 사람이고 방송 많이 해본 사람인데 MBC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경고 먹으러 안 갔습니까? 이것도 또 비하인드인데 경고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이준석 대표도 그걸 듣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또 안 PD한테 연락. 준스톤은 더 긴장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방송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저 옛날에 한번 대판 TV에서 싸운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그래도 싸워도 이게 그 중간에 끊어질 그 어떤 상황은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을 제작진이 만들어줬고 그만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했던 부분들이 과했죠. 청취자를 무시했던. 아무튼 근데 뭐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발단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라고 이렇게 딱 규정해 버리는 게 정당한이 아니냐. 네. 자, 그럼 우리는 사법 논담이니까 뭐 사법적 측면에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도 좀 뭐 여기저기서 물어보셔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명예훼손 범죄가 될 거냐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제 판단으로는 범죄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명예훼손이라고 하려면 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그게 허위 사실이 됐든 뭐 진실이 된 사실이 됐든. 근데 그게 사실이냐 의견이냐. 네, 이거지.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법률가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구속될 것 같다.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범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예를 들면 박지훈 변호사님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내가 평가하는 건 의견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박지훈 변호사님한테 이런 범죄 전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내지는 전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자면 저는 이 원희룡 후보 부인의 얘기가 어떤 뭐 의료 윤리, 뭐 의사협회 내부의 어떤 윤리나 정치 도의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동의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 전 조금 달리 보는데 의료법 위반은 안 될 거예요. 의료법 위반 되려면 본인이 진료한 환자의 의료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진료한 적도 없으니까 오히려 그거는 피해 나갈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자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인데 이 사람의 위치도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일반적인 의사거나 뭐 일반적인 평민, 죄송합니다, 국민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유력한 대선 후보의 아내라면 그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사람마다 뭐 기본적으로는 가치 판단 이런 걸 갖고 명예훼손을 보기는 어렵지만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어떤 당선을 하게 하거나 당선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선거 행위의 일종으로 본다면 어쩌면 허위사실 공표 등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후보의 부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후보의 부인의 어떤 행위도 이제 어떤 그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석을 한다면 네. 그 아무리 그 경쟁하는 후보라 하더라도 이제 지켜야 되는 금도라는 건 있지 않느냐. 정치적인 도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 후보 이제 당연히 날선 공격을 하는 것은 뭐 선거 캠페인의 기본 코스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뭐 할 수건 없는데 문제는 그래도 어떤 지켜야 되는 금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낙인 찍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 누구한테도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게 정신적 용어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인이 이야기로는 범죄자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를 소시오, 사이코패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정신병의 어떤 병명은 아니라고 제가 또 알아봤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사람이 내과 의사다, 비뇨기과 의사다. 그럼 좀 덜 할 수 있지만 정신과 의사잖아요. 거기다가 대선 후보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소시오패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 뭐 박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약간 범죄자들, 특히 중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니까 아니 물론 뭐 원희룡 후보야 당연히 대장동 일타 강사 하면서 이제 뭐 이재명 지사가 여러 뭐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뭐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우리가 통상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하는 유형의 범죄들이랑 완전 다른 거니까 저도 조금 이게 물론 그 원희룡 후보 캠프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본인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질문을 받아서 뭐 이런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굳이 말하자면 이런 쪽에 가깝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좀 정치적으로는 뭐 적절한 금도를 지킨 얘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죠. 네. 어젯밤에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어제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맞았습니다. 요새 거의 무슨 불이 붙으셨는데요. 아니 혹시 지금? 천공스승호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항문침 맞으신 거 아닙니까 써볼까요? 지금? 검자 왕자. 그거보다는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며칠 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실제로 조사가 끝난 이후에 그 사람의 어떤 진술 이게 부인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영장 청구가 되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영장 판단하는 건데 좀 급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공수처 1호 영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심은 발부도 뭔가 있으니까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영장 기각 사유를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이외에 더 밝혀진 건 없고 그러니까 소환 불응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법률적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어들은 풍과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뉴스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피의자의 방어권 그 보장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속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연결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중요하지만 또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의자의 방어권보다 범죄가 훨씬 이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이러면 구속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조금 왜곡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하거든요. 원래 원칙은 불구속.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이 이제 우리는 굉장히 큰 고려 요소가 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원래는 더 그렇죠.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더 중하게 고려가 되는 것도 맞고 그게 사실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뭐 범죄가 중하다고 해서 다 구속을 시켜버릴 거면 이게 뭐 1심 판결 이전에 다 이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게 되니까. 뭐 외국 그냥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뭐 보석 허가하고 다 하니까. 네, 그렇죠. 네. 뭐 지금 사건에서는 이렇다 해가지고 범죄가 아닌 게 아니고요. 소명이 아예 안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표현인데 수사 진행 경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기각 사유에 보니까 네. 결국은 그러니까 수사 진행 경과를 보아하건대 별로다 이런 얘기가 그게 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불러 조사 한번 하면 되는데 왜 구속하려 하느냐라 그 애둘러 표현한 거예요. 네. 사실 다 조사가 됐고 더 숨길 것도 없고 더 감출 것도 없고 이 사람 불러서 조사하는 게 다인데 왜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죠. 표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압수수색도 다 돼 있고 이 사람이 뭐 다 특별히 끝났거든요. 뭐 증거인멸할 도망갈 것도 일도 없고 이 도망을 사람이. 갈 사람도 아니고 검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컸을 거고 저도 사실 좀 의아했던 게 뭐 물론 공수처 일은 아닙니다만은 지난번에 김만배도 되게 비슷했어요. 약간 뭐 녹취록 그거 플레이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거기도 방어권 뭐 이런 얘기 하고 했는데 자꾸 수사기관들이 좀 여론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다. 저도 이게 공수처 내부 사정을 좀 들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부터 이제 이 영장을 준비했다고 뭐 하는데 그래서 저도 얘기를 이 언론에 나기 전에 저도 뭐 구속영장 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좀 되게 의아했거든요. 아니, 내가 모르는 뭔가 정말 스모킹건이 나왔나?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안 될 텐데 했는데 역시나 좀. 근데 아무튼 공수처 1호가 다 그러네요. 입건 1호는 조희연 교육감이었고, 그렇죠. 그잖아요. 구속영장 청구 1호는 이거였고, 근데 기각되고. 예. 좀 그래요. 이게 기소 1호는 아직 안 나왔죠. 구속영장인데 저 조희연 교육감 기소가 됐는데 입건이로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검찰 넘긴 넘겼죠. 거니까 넘겼죠. 정식은 아니죠. 예.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넘어가는 상황이고. 만약에 기소 1호가 나온다면 입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판검사는 이제 그 고위 경찰에 대해서는 예.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조사가 지금 제일 빠른 게 이 고발 사주권 같거든요. 나머지 건은 뭐 별로 보도가 안 되는 거 봤을 때는 만약에 소환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또 11월 5일이라는 또 대선 후보 국민의힘 경선 선출 날짜도 있으니까 시간상 조금 빡빡할 것 같긴 그 한데. 전에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사 네. 그래서 아마 영장을 해서 빨리 또 신병 확보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11월 5일 전에 수사 어려워요. 마무리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선 본선이 진행된 그렇다고 여기서 손 털고 그러니까 대선 끝날 때까지 수사 중단하라.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가장 걱정했던 게 그거 같아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무리해서라도 1호 영장이 기각되기를 바라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22일 오락행위가 안 왔고 그리고 본인이 11월 2일 아니면 4일 날 간다 그랬거든요. 2일 4일이 뭐겠습니까? 5일을 보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5일 날 막 윤석열 후보가 되면 안 가도 되는 괜찮은 거고요. 예를 들어. 왜 안 가요? 그러니까 수사의 예. 탄력을 잃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11월 5일 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안 되고 딴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가가지고 이제 맞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요. 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진술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우려했고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봤던 게 뭐 이재명 후보 관련 수사든 윤석열 후보 관련 수사든 이것이 대선 본선이 개시되기 전에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대선 때문에 모두 수사 중단하라 이럴 수도 없는 그럴 거고. 수도 없죠. 그러면 수사하고 대선 본선이 한데 엉켜버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진흙탕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실 이미 진흙탕 대선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네, 정책 비전 이런 건 없고 전부 대장동 고발 사주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건데. 야, 근데 예. 지금 이거는 뭐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는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저는 이거 얘기하면 또 뭐 또 어떤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 자체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 측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그러니까 건들이요. 건들이. 근데 그게 되게 늘어졌던 것 같고요. 지금 뭐 대충 봐도 6건 넘거든요. 가족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니 어제 나온 뉴스 중에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왜 이제 합니까? 저는 그걸?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게요. 그거는 진짜 얘기 나온 지 한참 됐는데. 비세를 했다는데 예. 그 중요한 걸 확보를 했을 거라고. 그래서 하는데. 휴대전화를 요번에 그 확보를 했던데 거기 남아 있을까요? 그래서 좀 빨리 하려면 했어야 되고 뒤늦게 선거 다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대인 이제 이재명 후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고발을 한다고 하거든요. 약간은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이 너무 좀 많으니까 한쪽도 맞춰가지고 이 무게 추를 맞춰가지고 에이, 대장동은 뭐 파면 팔수록 뭐 자꾸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예. 같이 이렇게 하면 대선 자체가 이제 서로 흠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약간은 그런 것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퉁치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퉁치면 안 되죠. 장마철에 뭐 폐수 흘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나도 잘못했어요. 니도 잘못했어요. 까자 이러면 안 되고 서로 그러면 다 안 되죠. 밝혀야 되는 건데. 네, 밝혀야 된다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밝혀야 됩니다. 예. 아이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일단 좀 요거부터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고발수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손준성 검사 입에서 11월 2일이나 4일을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본인 그 얘기한 대로 이제 출석하느냐 마느냐.
일단 이걸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안 할 명분이 없는 건 하겠죠, 맞고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때 11월 2일, 4일이냐 얘기했던 게 그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녹취록이 터지고 나니까 이게 그 다음 날에 원래 소환 예정이었나 뭐 그런 식이었으니까 이제 좀 자기도 이걸 뭐 언론도 좀 보고 자기도 뭐 방어권 행사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11월 2일, 4일에는 출석 안 할 명분은 없죠. 근데 손준성 검사가 11월 2일이든 4일이든 출석하면 김웅 의원도 더 이상 버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야죠. 김웅 의원도 지금은 아마 입건은 안 됐는 것 같은데. 아니, 입건 됐을 아니 거예요. 고발이 예. 됐기 때문에 고발되면 바로 그러면- 일자 입건이 된다. 그러면 뭐 둘 다 같이 지금 가야 될 상황이고 본인은 국감 때문에 못 간다라고 했는데 둘 다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사건에 한해서는 손준성, 김웅은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정 조사 받는과 동시에 김웅도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렇죠. 국감도 끝났고 이제는 뭐 미룰 명분도 명분이 없죠. 없죠. 네.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 입장이 나왔다는데요. 사법부가 공수처에 속보이는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데 이 평가를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저는 제가 평가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네.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하자.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하려면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속할 만한 어떤 더 중대한 소명이 됐거나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기각했다 보기는 조금 저는 과한 알겠습니다.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이제 뭐 윤석열 후보를 좀 뭐 얘기를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없다라는 게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아주 좋게 평가하자면. 근데 이제 뭐 사법부가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건 좀 약간 과한 좀 센 워딩인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이거는 뭐 사법부가 공수처가 정치 공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기각시켜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스모킹건이 그렇죠,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구속의 필요성 이런 게 없으니 뭐 당연히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왜 구속영장 청구를 했나 싶을 정도로 법원으로서도 기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 입장 가운데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검찰 대장동 수사팀은 남욱은 석방하고 유동규의 배임 혐의는 일부러 뺐습니다.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수사팀 그리고 공수처는 그야말로 환상의 콤비입니다. 환상의 정치 공작 복식조입니다. 라고 하는 입장이 내놨는데요.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이른바 황무성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라고 하는 한 대목을 가지고 어제 또 엄청난 격론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 녹취록은 공개된 걸 맞는 것 쉽게 같아요. 이제 본부장이 황무성 당시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예. 이제 그 방 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그렇죠. 라고 하는 이제 한 대목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잘 보면 이 대장동 사건 시작은 화천대유 몇몇이 돈을 많이 이제 먹은 거 이익을 많이 내는 거 시작해가지고 설계를 누구 이제 몸통 배임죄 찾아갔다가 배임죄도 안 되니까 지금은 급기야는 이 사건의 본류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직권남용죄 같은 걸 지금 문제 삼는 거거든요. 혹시나 성남시장이 이런 공사 사장을 자른 거 아니냐, 나가게 한 거 아니냐. 사실 직권남용죄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 장관이 사례도 있고요. 지금 시작 자체는 대장동이지만 대장동에 뭐 지금 관련된 지금 뭐 돈이 많이 얼마를 수익을 내고 어떻게 했고 이거는 빠져버리고 이게 이제 사실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균형의 추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이게 원래 배임에 있어서 우두머리는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수사든. 그러니까 재벌 회장 수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재벌 회장 수사를 할 때도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보고 윗선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느냐를 추단해 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황무성 녹취록 얘기를 보면 저는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U2라고 하죠. 그 본부장이 자기 사장한테 방 빼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당당하고 사장도 너무 덤덤합니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지금 자기한테 와가지고 나가세요라고 하는데 어떤 막 화를 내고 그런 게 아니고 뭐냐 이제 그런 건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유동규랑 이제 정 실장이 뭐 정진상이냐 아니냐는 뭐 요즘 약간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맥락상 정진상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고 성남시장에 뭐 좌진상 우동규라고 하는 이 측근들이 와가지고 이분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시장의 명까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이거는 최소한 시장 아니면 시장 이름을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시장의 최측근들이 관여해서 황무성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다라는 일단 추측은 가능하고요. 그럼 왜 몰아내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에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와 있지만 아무리 이 사람이 바지 사장이었다고 해도 일단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일단 계속 보고 있게 되고 네. 뭐라도 지시하면 또 그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을 거고 심지어는 어떤 보도는 황무성 사태 전에는 공사 수익을 50% 보장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다가 사퇴 후에는 1,822억으로 고정하자 이렇게 확 바꿔버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황무성을 몰아내는 게 단순히 황무성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배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 내지는 정지 작업이었다면은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여기서, 네. 그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뭐라도 나오면 하려고 지금 하는 처음부터 시작 자체 그렇게 돼야 됐어요. 우리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예. 몇 개로 잘라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첫째, 시장님께서라고 하는 대목은 나오는데 시장님께서 당신 자르래요라고 하는 구체적 명시적인 언급은 여기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녹취록 내용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황무성 사장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했다라고 해석할 여지 그러니까 다 이제 한쪽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전부터. 일단은 사실 녹음 자료라는 게 녹취 자료라는 게 사실 뭐 증거로서 쓰려고 하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다른 어떤 정황적인 것도 있고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로는 보긴 어렵고요. 더더군다나 시장님께서라고 하고 뭐 더 말도 없었어요. 또 더더군다나 지금 천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뭐 중간에서 시장님 팔아먹을 가능성도 있고 유동규는 주로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 녹음 자료를 가지고 뭐 직권 남용죄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옛날에 이제 주어가 없다. 논란이 많이 이번에는 서술어가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아니 뭐 그리고 근데 저는 이거는 물론 녹취 자체는 너무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황무성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황무성 씨도 지금 언론에 나와서나 수사 받으러 올 때 외압이 있었다라는 건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시장한테 직접 내가 사직서 내겠다 내지는 시장한테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최소한 시장께서 그만두지 마세요. 왜 갑자기 그만두십니까? 여기 전문가라고 모셔왔는데 라고 적극적으로 만류하지도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오케이. 이 녹취록이 완전히 허구는 아닌 제가 것 하고 같다. 싶은 말씀은 뭐 이 녹취록을 갖고 자꾸 강조하지 말고 이제 좀 본류를 다 지금 계속 벗어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연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맥락으로 파악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녹취록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판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걸림돌인 황무석을 쳐냈다. 이 가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황무성이라고 하는 당시의 어떤 공사 사장이 그 정도로 극력하게 반대를 했고 저지선을 쳤던 거냐. 그래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황무성을 쳐내지 않으면 설계를 하고 이렇게 그게 다 가는데 정말로 장애가 초래됐었느냐. 그게 이게 본류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럴 수 있죠. 아니 왜냐하면은... 그게 사실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이런 자료가 나오면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녹음 자료라는 거는 뭐가 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료입니다. 지금 사실 황무성이라는 사람하고 밑에 유한기 뭐 유동규랑 관계가 정리가 다 됐고 이게 배임되기 딱 정리가 다 된 상황에서 이런 녹음 자료가 플러스된 증거가 쓰인다면 지금 말한 게 다 맞아떨어져요. 근데 사실은 관계가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게 막았다는 것도 없고 다만 지금 뒤늦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상황상 좀 그랬다라는 걸 얘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갖고 이거 본인이 뭐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정황이 그 황무성 사장이 있을 때는 어떤 그 50% 이상의 초과이익, 그러니까 네. 이익 환수 그 방침이 유지가 되다가 황무성 사장이 물러난 다음에 이게 이제 바뀐다. 정황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배임의 부분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초과이익 뭐 환수 조항이 뭐 넣었다고 했다, 뺐다고 했다, 그게 문제됐다고 했다가 그것도 지금
얘기를 보면 처음부터 사실 없던 거를 어떤 밑에 직원이 건의해가지고 그 배임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지금 범죄가 안 되는 걸 갖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이거는 좀 다른. 이거는 일단 제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뭐 아주 적극적으로 설계를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그냥 이재명 지사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묵인해 줬는지 뭐 이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예. 근데 지금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 뭐냐면 이 황무성 사장이 물러나기 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를 아예 공식으로 개최를 해서 여기서 50% 지분은 공사가 가져가니까 당연히 수익도 50%를 가져가는 걸로 이제 얘기가 많이 그렇게 해서 방안이 그렇게 마련이 됐고, 당시에 황무성 사장은 투자심의회에 출석했는데 유동규 본부장은 출석 안 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 당연히 내 어떤 뜻을 가로막을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들통날 수도 있는 사람은 내보내고 싶겠죠. 아니 근데 이게 말 자체가 처음부터 자기 근데 어거지로 말이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누가 먹었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제가 바로 드리고 싶은 누가 뇌물을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 그거 일도 없는데 먹은 사람 딴 데서 먹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논리를 계속 지연 말단적인 걸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그 차나란 변호사가 중요한 얘기인데 재벌에 빗대서 배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은 총수가 시킨 건데 총수가 시킨 걸 입증하는 과정은 되게 어렵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아니 오너가 자기 회사에 어떤 손실을 그러니까 끼치는 것을 지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까보니까 회사에는 손하지만 사익을 챙기는, 그래서 자식한테 몰아준다는 그래서 예, 말씀. 사익 편취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걸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로직이. 그러면 이번에 사건도 이런 거죠.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배임을 지시했다. 그렇죠.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그림은 이게 돼야 돼요. 그래 가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자꾸 다들 이재명이 뭐가 나오기를 얼마나 바라고 기우제를 하는데, 사실 수사 방식이나 이런 거는 뇌물을 먼저 찾아요. 특혜 줬던 거를. 뇌물을 찾았는데 뇌물을 못 찾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배임을 했냐 찾아내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과정에서 우리 법리 중에 경영 판단의 원칙이 이게 왜 적용되냐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잘해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처벌을 못 한다는 게 경영 판단의 원칙이거든요. 배임죄. 근데 처음부터 지금 계속 처벌을 찾고 싶고 뭐 만들고 싶은데 뭐 없으니까 자꾸 딴 거를 자꾸 얘기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그래서 지금 수사도 그래서 수사가 계속 딴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우선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시는 분들 측에서 결국 돈으로 몰고 가려는 게 돈은 안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확신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재명 지사께서 과연 본인이 직접 돈을 받으셨겠느냐, 대선의 꿈도 있으신 분인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측근이 돈을 받도록 해주는 것도 배임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그 진행자께서 뭐 가족에게 뭐 몰아주거나 뭐 하거나, 측근이 이재명 지사 정도 되면 사실 정치 이렇게 하면서 신세진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 변호사 비용 대납 논란도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측근이 정말 큰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뭐 얼마를 정확히 먹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럼 나중에 니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지. 이 정도의 인식이 있었어도 그건 그거 있었으면 그거는 범죄죠. 근데 그게 그것도 범죄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유동규가 없었으면 이 모든 시나리오는 말이 안 되는데, 유동규가 혼자서 이걸 모두 다 계획해서 실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황무성 사장을 날리는 것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걸 날리는 거를 최소한 시장님께서 봐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럼 자, 그 이재명 시장의 사익이 아니라 측근의 사익으로 범위를 좁히면 그 유동규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런 게 그래, 너도 먹고 살니까 그러니까 대충 챙겨 먹어. 내가 거기까지는 봐줄게. 예를 들어서 이게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네가 챙기고 나중에 내가 만약에 큰일을 하게 되면 그때 너 이제 실탄 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적극적인 이게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유동규의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사와 관련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3억 몇천.
네. 3억 그러니까 5천 현재까지는 5,200인가 2,500인가요?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그것도 저 위례 신도시 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 예.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가깝죠. 거기서 자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그래 너도 뭐 고생하니까 조금 챙겨 먹어야지 그냥 눈 감은 줄 해. 이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지금까지 아니, 나온 그래서 것만 제가 놓고. 이상한 게 좋아요. 다 그래 칩시다. 유동규가 다 먹든지 뭐 더 먹었든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금 뭐 눈에 띄게 먹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녹취록 지금은 녹취록 공개된다고 하는 뭐 각상도 50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잡아 넣어야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계속 이재명이 세기를 막 기우제를 지내는데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뇌물은 이게 지금 실제 받고 안 받고도 있지만 이게 이익 공동체가 되느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해서 유동규한테 예를 들면 김만배든 나무기든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우리 해서 한번 해먹자 한탕 크게 해먹고 잘 되면 당신한테도 몇 프로 이상 섭섭치 않게 떼줄게. 700억 얘기 결국 그거고 이제 뭐 유원홀딩스 만들어서 그쪽으로 뭐 매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들어줄게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어떤 스킴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정리하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분 그잖아요. 화천대유의 절반을 갖고 있다는 그분 네. 그잖아요. 네. 이제 일단 그 절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이 누구냐. 결국 정체점은 그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럼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데는 단순히 돈만 따라갖고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직 돈을 정산은 덜 됐지만 그때 그런 약속을 했을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저는 대충은 알겠는데 제가 그래서 시장실도 뒤지고 해야 말을 된다. 못 하겠어요. 말씀드리는 제가 건데. 말을 잘못하면 뭐 여기서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갖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사법적이 아니라 아주 상식적 의문이 예. 유동규 입장에서 김만배를 어떻게 봤을까? 그다음에 김만배 입장에서 유동규를 어떻게 봤을까? 정말 당신과 나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아니요. 막약한 사이 이런 거 아니었을 거 아니잖아요. 서로 건달 양아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아마. 그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절반을 만약에 그 서로 약속을 했다면 안전장치를 뒀을까 안 뒀을까? 예를 들어서 녹음 같은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녹음이든 아니면 그걸 뭐 서류로 쓸 수는 없고. 서류는 썼다는 거 바보짓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안전장치를 무엇으로 둘 수 있었을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이게 나온 거죠. 그럼 그 안전장치가 그렇게 뭐 서류 이런 게 아니라면 검찰이 찾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여기서 이제 수사 그렇죠. 기법의 문제에서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사건 본질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 4명이 이제 특히 3명이겠죠. 정영학이나 뭐 김만배나 특히 남욱 같은 사람들이 큰 돈을 해먹고 있고 유동규는 겹보를 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명 유동규를 같은 편을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말은 그래 하더라도 그건 허언일 가능성이 크고 아주 허접하게 봤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세상에 나 로또 당첨되면 너 반 줄게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들끼리 뻥치고 거짓말치고 내가 더 많이 썼다고 하다가 지금 서로 녹음하고 알겠습니다.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역시 이제 쭉 우리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가는 종착점은 절반이 맞고 네. 그분 거가 맞는 거냐.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검찰이 그걸 밝히느냐 마느냐. 예, 그리고 저는 그 우리 곽상도를 비롯한 50억 클럽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부분들도 그 약간 유동규 보여주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소설인데 유동규 씨는 그런 얘기 하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이재명 지사께서 대통령이 되면 자기 국정원 무슨 뭐 기조실장 갈 거다라는 그런 얘기 하고 다녔다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근데 그러면 유동규는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이득과 정치적인 이득을 약간 이 저울에 달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게 들통이 쉽게 나거나 이게 크게 문제가 돼서 유동규뿐만 아니라 본인이 모시고 있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재명 지사 관여했든 안 했든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유동규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가 적극적으로 박영수 특검이니 막 여기저기에다가 손을 뻘치고 보험을 많이 가입해 놓은 것도 같이 범행을 만약에 계획했다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를 안심시키기 위한 안심장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걸려도 야 우리 이렇게 빵빵하다. 걱정할 거 없다. 이재명 지사님한테 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뭐 너무 소설이지만. 저는 되게 하여튼 그 50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50억 뭐 평생 보기도 어려운 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껏 살아온 경험상 뭐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또 변호사 업무 한 20년 정도 법조인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공짜로 돈이 가는 특히 뇌물 같은 경우는 그런 불법 자금이 야, 이 형 참 좋다. 좋아서 50억 주는 경우는
딱 50억에 합당하게 줍니다. 그럼요. 좋아하는 형이라서 50억 주는 게 예컨대 어디 우리 있습니까, 네이버 리퍼블릭 네이처 리퍼블릭. 죄송합니다. 그 사건에서도 50억이 왔었거든요. 포탈이 화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이버가 아니고 네이처. 거기도 이제 변호사 비용으로 50억이 갔거든요. 네. 빼주는 조건이 50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의 그렇죠. 대가. 알겠습니다. 50억 얘기해서 이 얘기까지 마저 합시다. 어제 나온 뉴스가 있죠. 곽상도 의원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김만배 씨와 곽상도 의원이 2015년 6월에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사실을 검찰이 밝혀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추징 보존이 된다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네. 추징 보존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게 뇌물죄나 등등 돼서 하면 이게 나중에 맞아, 빼돌리고 추징할 수 나면. 있거든요. 네. 추징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좌를 압류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법원에서 허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뭐 100%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50% 이상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장면 같습니다. 당연히 추징 보전해야죠. 네. 예.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좀 의문스러운 게 2015년 6월 달에 이런 전화나 뭐 이렇게 뭘로 했는지는 아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2015년 6월에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 건 이때 곽상도 의원의 그러니까 상임위가 문체위였고 네. 뭐 문화재 발굴 사업 이런 것들과 연관돼 있던 거 아니냐는 초기 아니에요. 의심이 15년 나왔었죠. 6월에는 의원이 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률 네. 지원 그 구조공단 이사장 법률 이사 법률 2015년 구조공단. 6월에는 예. 2016년 16년에 의원이 된 거라서. 그래서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땐 뭘 해줄 수 있느냐도 의문스럽기도 하고 또 음. 이 보도가 나오니까 곽상도 측에서는 내가 이사장인데 뭘 해줄 수 있냐라는 그러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상 이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지냈던 그렇죠. 사람이기 그래서 때문에 그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그거죠. 뭐 힘을 쓸 수 있다. 네. 이 점을 봤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앞으로 수사과정에 밝혀내야 될 부분 같아요. 음. 50억이 그냥 막 가진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50원 아니라 저는 5만 원도 누가 거저 저는 안 주는데. 5만 원, 진짜 5천 원도 안 줘요. 누가 5천 원 줍니까? 5천 원 정도는 제가 드릴게요. 감사해요. 아니 어쨌든 이 50억에 이제 일단 절반 정도는 소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뭘 밝혀야 되냐면 곽상도 당시 이사장 아니면 전 수석이겠죠. 뭘 해줄 수 있고 뭘 약속했길래 이 돈이 갔느냐. 단순 보험이냐? 단순 보험이라고 보험이라고 보거든요. 하기에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추후 정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추후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다면 사전에 그렇죠. 준 게 아니라 추후에 정산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액션이 있었다. 곽상도 의원은. 결국 이걸 밝혀내는 게 핵심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유동규도 똑같은 구조가 있었느냐를 또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아무튼 이것도 저도 2015년 6월이었다면은 곽상도 의원이 직접 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럼 또 곽상도 의원이 쓰리 쿠션으로 뭔가 했느냐.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정권 그렇죠. 인사들에게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든 힘을 썼다. 음.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또 박근혜 정부가 따라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그 근처에. 에이, 잘 이거는 찾아보시면. 결국 인허가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라니까요. 제가 봤을 지금. 때는 그거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팔다리고요. 거기 유동규는 같이 몸통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거의. 두 번째는 자 이제 돈이 흘러간 게 또 확인된 게 109억이 박영수 전 특검 인척한테 흘러간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이제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박영수는 조금 달라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 특검도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또 이 사람은 단순 근데 변호사인데. 어떻게 거기다 따블이잖아요. 네. 109억이면. 네. 뭐냐 이거죠, 그러면. 그래서 뭐 배임 수재라든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데 그것도 돈의 성격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로 어떤 그 거래 관계가 있어서 빌려줬다면 그 인척인 이모 씨가 급전이 필요했던 게 20억이었다면서요. 빌린 거 갚아야 되니까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럼요. 재촉받고 있던 게. 근데 왜 109억이 갔느냐.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돈보다 걸리면 다 빌려주고 갚고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다 뇌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성격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맞죠. 네. 아니,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에게 그러니까 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사후 정산을 한 게 맞다면 김만배 씨의 어떤 돈 지급이 이런 식이었다면 박영수도 똑같았을 거다라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할 그렇게 수 있죠. 상식적으로 가설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 당시 이제 변호사예요. 특검은 그 후에 했기 때문에요. 박영수 변호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봤을 거고 변호사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줘도 돼요. 최유정 변호사 당시 50억 받았잖아요. 그 정은호 변호해주면서 100억 줘도 돼요. 주면 어떻습니까, 변호사? 세금만 내면 되는데. 법조 관련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직접 받기에는 안 되니까 둘렸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좀 뇌물성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줘도 되는 거는
곽상도는 못 주죠.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래 가는 거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당시 변호사니까 저한테도 누가 100억 주면 전 받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뭐 문제가 되더라도 일단 주면 받아야 세금 다 내고 할 거예요. 줄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 변호사인데도 못 받았다는 거는 뭔가 가서는 안 되는 돈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통해서 받은 건데 네. 이건 돌린 거잖아요 네, 지금. 한 바퀴 돌린 거죠. 박영수 특검 심지어 딸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딸도 지금 있고, 참고 조사 뭐, 받았다고 예, 하거든요. 그 뭐 아파트도 있고. 네. 결국은 예. 이렇게 놓고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박영수는 좀 이따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곽상도 의원이 그러면 어떤 루트로 누구에게 어떤 편의를 봐주도록 대신 로비를 했느냐.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김만배가 그 얘기를 해줘야 박근혜 된다는 얘기죠. 거예요. 그거 되게 김만배가 밝혀야죠. 수사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이제 그게 얼마나 이제 사실이 드러나느냐가 또 이 판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사실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연 이 건에 누가 많은 이익을 받냐를 찾아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재명 그 후보는 계속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러고 네. 편의를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설계를 한 건 박근혜 정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그 고리가 되는 게 이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 예.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 요거만 찾아내면 뚝뚝뚝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양쪽 다 탈탈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예.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선 전에는 못할 것 같고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언제까지 가는 건지 참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고 물리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것 같다라는 걸로 오늘 결론을 내립시다. 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차나란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고 저도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